안녕하세요. 2025년 한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관리에 어떤 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 김창호 교수의 재연입니다. 네, 2025 K제약바이오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국 노인의료 시스템의 현주소랄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네, 특히 그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와요. 2021년 기준으로요. 한국인 기대 수명은 83.6세,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건강하게 사는 기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66.3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 네. 계산해 보면 거의 17년 이상을 질병이나 부상으로 좀 힘든 상태로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이 시간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김창호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핵심 문제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현재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노년기 삶의 질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아, 삶의 질이요? 네, 노인 환자분들은 한 가지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증상도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예를 들어 폐렴에 걸려도 열이 확 나거나 기침이 심한 게 아니라 그냥 기운만 없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비전형적 증상 말이죠. 아, 네네. 교과서랑은 좀 다른. 그렇죠. 그래서 진단도 좀 어렵고 또 여러 약을 복용하시다 보니까 부작용 위험도 커지고요. 아, 그러니까 증상도 애매하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입원 치료 후에 오히려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35%나 된다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급성기 질환 치료, 예를 들어 폐렴 치료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입원 기간 동안 누워만 계시고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근력이 확 약해지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해서 퇴원하고 나서는 예전처럼 혼자 식사를 챙겨 드시거나 외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 치료는 됐는데 일상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이게 바로 현재 시스템이 노인의 어떤 총체적인 기능 유지보다는 당장의 질병 치료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찌 보면 의료 자원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 교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요?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기능 유지, 그리고 삶의 질 관리 이쪽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거죠. 예방, 기능 유지, 삶의 질. 네, 구체적으로는 특정 병명 하나하나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낙상이라든지 영양 불량, 인지 저하 같은 것들요. 이런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증후군 기반 진료를 제안합니다. 증후군 기반 진료요?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넘어지시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하면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골절만 치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넘어지시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아, 원인을 파악한다. 네, 혹시 시력이 안 좋으신 건지 아니면 근력이 약해지신 건지 드시는 약 중에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건 없는지 혹은 집안 환경에 걸려 넘어질 만한 건 없는지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다각도로 평가해서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인 노인평가, 영어로는 CGA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건강검진이랑은 좀 달라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정신 건강, 사회적 지지망, 복용 약물 현황까지 아주 폭넓게 평가해서 개인에게 맞는 종합적인 돌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와, 정말 총체적인 접근이네요. 그럼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 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물론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 습관, 이게 필수적입니다.
뭐 거창하게 헬스장 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아, 일상 속에서요? 네, 그냥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가볍게 산책하거나 이렇게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 잘 챙기시고 특히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그리고 파상풍 이 4대 예방접종은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4대 예방접종 기억해야겠네요. 네, 이런 개인적인 노력들이 모여야 결국 본인의 건강 수명도 늘리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점이 있었어요. 이런 의학적인 관리나 생활 습관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또 있다는 거였는데요. 아, 어떤 점이요? 바로 사회적 관계더라고요. 친구가 많거나 관계가 친밀한 것이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김 교수님 연구를 보면요. 가까운 지인의 수나 그 관계의 친밀도 같은 것들이요. 실제로 혈압 수치, 골다공증 위험도, 우울증 발생률, 심지어는 걷는 속도 같은 객관적인 건강 지표와 아주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해요. 걷는 속도까지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뭐 다른 연구들에서도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결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고 또 취미활동이나 종교활동 같은 걸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교류하는 것, 이런 사회적인 활동이 실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정신건강은 물론이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건강한 노년이라는 게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잘 연결되어서 활발하게 지내는 상태, 이걸 다 포함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김창호 교수의 재연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초고령 사회를 맞는 한국의 노인 의료는 이제 질병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김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결국 일상생활 기능 유지예요. 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식사하고 외출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노인 의료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죠. 네. 우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또 각자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노인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일상생활 기능 유지와 사회적 연결, 이 2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 혹은 당신 자신의 생활 습관은 건강한 나이듦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